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균열이 있는 재료에 대해서 이에 대한 취약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연탕성 파괴역학이라는, 즉 LEFM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균열의 심각성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균열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뭔가 파라미터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그 파라미터 중에 가장 중요한 응력 확대 계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깐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응력 확대 계수,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균열이 존재할 경우에는 외부의 하중이 작용할 때 다음과 같은 치성 파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성 파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재료의 균열이 급진적으로 진전하기 때문에 재료의 건전성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치성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응력 확대 계수라는 것을 통해서 균열이 진전할지 진전하지 않을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응력 확대 계수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에는 균열의 크기, 그 다음에 작용하는 응력, 그리고 기하학적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균열의 형상이 아니고 시연편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즉 시연편의 길이, 넓이, 높이 등등, 그리고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균열의 크기 등등을 고려해서 이 기하학적인 형상에 대한 파라미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정에 제가 몇 가지 예제와 그 다음에 실제 기하학적 형상을 갖고 있는 균열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파라미터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계산하게 되고, 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균열이 얼마 정도, 현재 존재하는 균열이 이 취성 파괴를 발생시킨 건지 발생시키지 않을 건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균열의 심각성의 척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파라미터를 계산할 때에는 우리가 선형을 가정하고 접근하게 됩니다. 즉 변위와 그다음 외부에서 가해주는 하중과의 관계가 선형이라는 가정하에 이와 같은 선형탕성 파괴역학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방금도 말했듯이 우리가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계산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KC라고 하는 즉 임계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프랙처 터프니스 값이 되겠어요. 이 파괴 인성값이 재료마다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재료의 물성치니까 재료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링이면 얼마, 알루미늄은 얼마 등등, 즉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포화성 레이시오의 재료 물성 값과 동일하게 재료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는 파라미터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균열 크기와 뭐 작용 응력, 기하학적 형상 등을 통해서 응력 확대 계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 응력 확대 계수를 파괴 인성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괴 인성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균열이 진전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했던 응력 확대 계수가 제로 물성 값인 파괴 인성보다 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산연탄성 파괴역학이라는 가정하에는 시성 파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터프니스를 배웠죠. 터프니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때에는 이 파괴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하는 게 이 프랙처 터프니스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산형탄성 파괴역학에서는 시성 파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파괴 인성값은 시성 파괴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파괴 인성값은 재료마다 고유값이긴 하지만 온도에 따라서 또는 하중 속도, 그리고 구조물 두께에 따라서도 이 재료 물성 값이 바뀔 수가 있죠. 즉 일라스틱 모듈러스도 항상 일정한 값이긴 하지만 온도나 하중 속도 또는 기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도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재료마다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파괴 인성도 역시나 온도, 하중 속도, 그 다음에 구조물의 두께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여기서 저는 이 구조물의 두께에 대해서 어떤 영향으로 이런 파괴 인성 값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파괴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로 물성 값이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제로 물성을 여러 가지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또 파괴 인성이라는 값도 우리가
제로 물성 값이라는 걸로 꼭 머릿속에 인지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파괴 인성 값에 대해서 두께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성 파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자,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성 파괴를 보이고,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치성 파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는 연성과 치성 파괴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응력 확대 계수를 얘기하거나 파괴 인성을 이야기할 때는 치성 파괴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플레인 스트레스라는 가정 하에서 외부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로 내에서는 제로가 더 많이 변형을 하는 그런 연성 파괴를 보이게 되고요. 이제 두께가 점점 증가하면서부터는 이 파괴 인성값이 감소하게 되고, 중간에서는 연성과, 즉 파란색 부분이 연성 파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치성 파괴를 보이는 보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께가 더 증가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부에 구속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즉 두께가 두꺼워짐으로써 외부의 변이가 구속을 하게 되고, 내부에는 플레인 스트레인 가정 하에서의 응력 분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치성 파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파괴 인성 값이 얇을 때와 두꺼울 때 변화가 있다는 거고, 두꺼워짐에 따라서 어떠한 한계 값으로 수렴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렴하는 값을 우리가 파괴 인성 값의 임계값으로 보고 수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프랙처 터프니스 값으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평면 변형률에서의 파괴 인성 값을 우리가 KC로 활용을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두꺼운 시험편이나 이 구조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 KC 값이 우리가 여기 I라고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모두 원에 대해서, 사실 I가 아니고 모두 원이라는 뜻입니다. 1번. 모두 원에 대해서 우리가 프랙스 터프니스를 계산했다 해서 K1C라고 부르게 되는데, 가장 최저값에 도달하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평면변을 위해 파괴 인성 값을 우리가 파괴 인성으로 계산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아니고 시험편 측정을 통해서 측정하는 값을 제로 물성으로 활용해 가지고 앞에서 나중에 배울 응력 확대 계수와 비교를 통해 균열이 진전하지 않을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테이블에는 이제 몇 가지 금속 재료와 그 다음에 비금속 재료에 대해서 프랙처 터프니스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1C가 이제 프랙처 터프니스 값이 되겠고요. 스틸 재료는 대충 이제 즉 금속하고 합금에 대해서는 220에서 200메가파스칼 스퀘어 미터, 단위는 메가파스칼 스퀘어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값을 우리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세라믹과 고분자는 방금 말했던 금속보다는 좀 더 낮은 프렉스 터프니스 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는 1에서 10, 고분자도 1에서 5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 이하의 프렉스 터프니스 값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취성이 강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 이상의 값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프렉스 터프니스 값이 약간 높은 경우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구분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응력 획득 계수는 아직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 식에 대해서는 뒷장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현재는 이 응력 확대 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음과 같은 폼으로 나타내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즉 균열의 길이와 외부에 가해지는 하중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넓은 평판에서의 중앙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 이와 같이 이 넓은 평판이 있고요.
사실 무한 평판을 가정해야지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긴 해요. 근데 편의상 이와 같이 유한한 크기를 갖는 걸로 글을 나왔습니다. 즉 무한한 평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 작은 균열이 하나 딱 놓여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응력 확대 계수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균열의 크기인 A, 사실 전체 균열의 크기는 2A가 되겠죠. 그리고 시험편의 가로 길이 역시 2B가 될 텐데 그 중에 절반이 대칭이기 때문에 균열의 길이는 그냥 A로 활용을 하고 시험편의 가로 길이도 B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와 B가 A와 B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까 말했던 기하학적 형상에 대한 파라미터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여기에는 기하학적 파라미터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기하학적 파라미터가 무한 평판의 경우에는 1로 나타나지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균열의 길이 A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평판을 외부에서 응력을 통해서 이렇게 당겨주게 되는데 이 작용하는 응력을 S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 응력 확대 계수를 다음과 같은 걸로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재료마다 현재 재료가 뭐 알루미늄 뭐 또는 스틸이라고 정해진다고 하면은 그에 맞게끔 우리가 파괴 인성값도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이 값에다가 이제 현재는 파괴 인성값을 넣게 되면은 균열이 그때의 균열 길이라고 하는 지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균열의 한계 길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환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즉 이 현재 주어지는 파괴 인성값을 기반으로 우리가 인계 균열 길이를 알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과 같이 현재 균열 길이를 치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최고 한계의 응력값을 나타내는 값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요식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응력에 대해서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치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최대 응력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균열el로 다시 한번 변화했다고 하면은 현재 주어지는 하중 하에서 균열이 상당히 커졌을 경우에는 치성 파괴가 일으킬 수 있을 텐데 그 임계 균열 길이를 나타내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 균열의 기준이 생각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로 가정을 하고 그러한 균열에서 치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외부의 하중 임계값을 나타내는 식으로 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에서 이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이론식을 가지고 균열과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해주는 하중을 평가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실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값을 다음과 같이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시험편의 균열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해보면은 이 오픈 서클, 즉 원형으로 나타나는 이 점들이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균열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 차이가 생기게 되죠. 이 차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현재 이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KC라고 하는 것은 제로 물성의 고유값이라고 했습니다. 제로 물성 값이기 때문에 고유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균열 길이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 균열 길이에 대해서 최대 가해줄 수 있는 하중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첫 번째로 한 34mm 정도 이 데이터가 되겠죠. 34mm 정도의 균열 길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균열을 우리가 치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한 개의 응력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계산하게 되면 대략 200메가파스칼의 값을 나타내게 되고요. 또 다르게 한 15mm 정도의 균열 길이를 갖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치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는 대략
300메가파스칼 정도의 하중을 가해주게 되면 해당 균열 길이, 즉 15mm에 대해서 시성 파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뻔한 얘기이지만 방금 말했던 이 균열 길이와 응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KC라는 즉 플렉스 터프니스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평가해 보면은 65.1메가파스칼 이 계산이 되고요. 또 우리가 방금 말했던 33mm에 대해서도 빨간색 라인이 되겠죠. 계산해 보면은 두 값이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플렉스 터프니스 값 자체가 제로 물선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일치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응력 확대 계수를 계산하는 것은 따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이 응력 플렉스 터프니스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로 이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편의상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균열 길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플렉스 터프니스 값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제로 이렇게 제가 나타난 것이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플렉스 터프니스를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위에 균열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와 같은 응력이 항복 강도에 접근하게 되겠죠. 즉, 이 균열 길이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취성 파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하중이 필요하게 되고 또는 더 많은 응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응력 값이 우리가 재료가 갖고 있는 항복 응력 값에 도달하게 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커브를 쭉 따라서 균열이 작아질수록 응력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죠. 특히나 이 경우에는 균열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응력이 무한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응력이 무한히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형탄성 과정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제로 상단에 소속 영역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응력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이제 응력이 항복 각도에 접근하게 될 경우 실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론 데이터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와 같이 이러한 파란색 면적이 이론과 실험에 대해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균열 산단에 무한한 응력이 아니고 이와 같이 유한한 영역에 소속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응력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탄성 파괴역학을 적용할 때에는 즉 시성 파괴를 적용할 때에는 소성의 영역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식이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소성 영역의 크기가 작다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임계균열, 즉 천위균열 길이가 매우 작다라고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그래프 상에서 이 곡선 자체가 상당히 왼쪽으로 더 많이 붙어서 더 많은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선형탄성 파괴역학 부분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뒷장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형탄성 파괴역학으로부터 균열의 길이와 균열 길이에 따른 응력을 평가했을 경우 항복과 만나는 지점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이 항복과 만나는 지점에서의 균열 길이를 우리가 천위 균열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식에다가 우리가 응력 대신에 항복 응력을 넣고 이 균열 길이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제 응력 대신에 항복 응력을 넣고요. 이 균열 길이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천위 균열 길이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현재 1천의 기준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포기덤을 평판에다가 중심부에 균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무한 평판에 센터드 크랙 중심에 균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천위 균열 길이를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계속 이렇게 무한 평판이냐 그 중심에 균열이 있느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중심에 균열이 있지 않고 시험편 양 끝에 균열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편이 무한평판이 아닌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편이 어떤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기하학적 형상에 대한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거기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위균열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천위균열 길이가 상당히 큰 경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천위균열 길이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이 취성 파괴에 의해서 강도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즉 제로 자체는 항복 강도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낮은 응력에서 파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에서 나타나다시피 천위균열 길이보다 더 작은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소송에 의한 항복이 지배되게 되지만 천위균열 길이보다 더 큰 경우에는 대부분 파괴가 항복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게 되는 치성 파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균열 선단에 응력이 집중되게 되고 이 집중되는 값이 항복 응력이 더 먼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낮은 응력으로 내가 하중을 가했는데도 충분히 균열 선단에는 임계값이 항복 응력 값이 도달하게 됨으로써 파단이 나타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균열 선단의 항복이 먼저 진행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치성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복이 도달하더라도 소송 영역은 매우 작을 뿐 그 이후에는 치성 파괴로 균열이 진전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균열 길이가 다음과 같이 천위 균열 길이보다 작은 경우 방금도 말했지만 항복이 지배하게 되고요. 균열에 의해서 강도에 대한 감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안전계수라는 걸 계산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균열이 충분히 취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균열인지를 먼저 평가해 주시고, 취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균열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안전계수를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근거로 안전계수를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임계 균열 길이 계산을 했는데 이 균열 길이가 천위 균열 길이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항복이 지배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 보미세스 응력을 기준으로 또는 트레스카 응력을 기준으로 그와 같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안전계수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계수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로 또 꼭 나눠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 제로가 이제 두 가지를 크게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항복 강도가 낮은 그리고 터프니스가 높은 제로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제로는 그림 A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항복 강도가 낮은 대신에 플러스 터프니스가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로는 우리가 연성 제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연성 제로에 대해서는 높은 천위 균열 길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도 역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연성이 크고 그 다음에 파괴 인성이 큰 이와 같은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 B와 같이 이번에는 낮은 천위 균열 길이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징은 높은 항복 강도를 갖고요. 그 다음에 낮은 플러스 터프니스 값, 파괴 인성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나타나다시피 천위 균열 길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웬만한 균열들이 이 천위 균열보다 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치성 제로에서는 인장 강도 값이 다음과 같은 항복 강도보다 더 낮은 응력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 취성 제로에 대해서는 연성 제로에 비해서는 이러한 균열에 매우 취약한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취성 제로는 낮은 연성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파괴 인성이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성 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치성 제로는 치성 제로가 갖고 있는 항복 강도보다 더 낮은 응력에서
항상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시성 제로의 내에는 매우 작은 균열들이 존재하게 되지만 이 작은 균열조차도 다음과 같은 천이 균열보다는 큰 균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내는 작은 균열조차도 천이 균열보다 큰 균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때문에 취성 파괴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이러한 작은 결함들이 작은 결함들에 의해서 재료가 항복 강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더 낮은 강도인 인장 강도에서의 파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 있다시피 재료 내부에 다음과 같은 균열 길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장 하중에서 재료는 취성 파괴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그와 같은 강도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인장 강도가 기존의 항복 강도보다 좀 낮은 강도 값을 나타내는 걸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취성 재료 자체는 이 천이 균열 길이보다 매우 큰 균열, 즉 작은 균열들이 존재하지만 이 작은 균열들조차도 천이 균열 길이보다는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와 같은 균열에 의해서 강도가 지배되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다음과 같은 항복 강도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파괴역학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모드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모드는 모드 1이라고 부르고, 이와 같이 인장하중 하에서 열린 모드가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모드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 공학적 문제는 이 모드 1을 이용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드에서 파괴 인성이 계산될지는, 즉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죄송합니다. 파괴 인성이 아니고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가 계산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모드 1에 대해서만 고려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른 모드 두 가지도 더 있으니까 어떤 모드인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드 2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전단화 중에서 우리가 이런 미끌림 상태에서의 어떠한 균열 진전을 보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는 모드 2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드 3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전단 하중인데, 이제 균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균열이 점점 찢어지는 형태로 균열이 진전하는 걸 우리가 모드 3라고 하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앞으로 모드 1에 대해서 균열이 진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계산하기 전에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즉 응력 확대 계수 K 값과 유사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개념은 이제 변형률 에너지 해방률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인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라는 이 변형률 에너지 해방률이라는 G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편의상 이름이 길기 때문에 G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G라는 값은 우리가 초창기에 그리피스라는 연구자에 의해서 1920년대 아놀드 그리피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초기에는 에너지 반복론으로 이와 같이 파괴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를 이용을 했어요. 즉, 이 G라는 값을 계산을 하고 재료마다 고유의 물성치인 G, C라는 값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 GC 역시나 파괴 인성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와 같은 파괴 인성값과의 비교를 통해서 파괴가 일어날지 아니면 현재 균열은 안전하는, 즉 취성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지를 평가했던 거죠. 이런 같은 G를 평가할 때에는 모드 1에 대해서 우리가 균열이 있는 부조를 고려해가지고 이와 같이 G 값을 계산했던 거였고요. 이때도 역시나 하중과 변이의 관계는 선형탄성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성제로 같이 이제 소성 영역이 매우 작은, 그죠? 연성제로가 아닌 취성제로와 같이 매우 작은 균열에 대해서 소성량이 작은 영역에 대해서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취성제로와 연성제로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성제로, 즉 스틸 제로라고 할지라도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면은 취성 거동을 한다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두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연성 파괴가 치성 파괴로 접근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치성 파괴는 치성 제로만이 갖고 있는 파괴 모드는 맞는데 연성 제로에서도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이와 같이 치성 거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성 제로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여러분이 두 가지로 치성 제로라고 하는 거는 방금 같이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연성 제로든 치성 제로든 다음과 같이 치성 파괴를 보이는 거동을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를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선형탄성 파괴역학에서의 치성 파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교수님은 계속 치성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또 연성제로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 같아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이 선형탕성 파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치성 파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성제로는 당연히 치성 파괴를 보일 것이고요. 연성제로도 때에 따라서는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서 치성 파괴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성제로와 치성제로 모두 이 선형탄성 파괴역학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여기로 들어가세요. 사실 이제 치성제로와 같다고 했지만 두꺼운 제로인 연성제로에서도 소속 영역이 작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선형탄성 파괴역학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초창기에는 이 그리피스라는 연구자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스트레인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가 계산이 되었고요. 이 G값을 통해서 우리가 파단이 나지 않을지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도 다시 얘기가 나올 텐데 이 G라는 값은 사실상 응력 확대 계수 K값과 상당히 유사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그리피스라는 저자는 미국에서 연구를 했던 것이고 어빈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활동했던 연구자입니다. 나중에도 사실 이 내용은 이 강의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어윈이라는 사람은 응력 확대 계수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에너지 해방률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하지만 두 연구자는 한 사람은 미국, 한 사람은 영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서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가 이와 같은 선형탄성 파괴역학을 발전시켰고 나중에 학회나 다른 연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세미나에서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이 본인들이 제안하고 있었던 이 에너지 해방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응력 확대 계수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G값과 K값을 서로 함께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뒷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지만이 다음과 같이 변형용 에너지 해방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이라는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이 외부에 응력이 있고요. 응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길이가 변화하게 되겠죠. 이 길이 변화를 아래에 X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길이의 변화와 하중과의 관계가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탄성 파괴역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위와 응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PV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포텐셜 에너지가 만약에 여기서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또 안 드렸는데 다음과 같이 균열이 있는 재료에 대해서 내가 외부에 하중을 가했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에너지는 균열 A에 대해서 고려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균열이 어느 순간에
진전을 하게 되겠죠. 즉 DA만큼의 크기로 늘어났다라고 하면 즉 A 플러스 DA의 크기가 되겠죠. 자, 초기에는 A라는 균열 길이였는데 이 균열 길이가 진전함으로써 A 플러스 DA로 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균열이 증가했기 때문에 뭔가 하중이 좀 더 감소할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즉 포텐셜 에너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U라는 값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와 같이 그래프로 표시해 보면은 원래는 A라는 균열을 갖고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점선을 포함하는 삼각형의 면적이었다고 하면 다음에는 균열이 진전함으로써 균열 길이가 늘어남으로써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감소하는 면적은 다음과 같이 감소하는 에너지는 삼각형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즉 DU라고 표시된 부분이 되겠고요. 이 DU에 의해서 즉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가 균열을 증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균열이 증가함으로써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뭔가 균열을 생성하는 데 활용을 한 거죠. 즉 포텐셜 에너지의 사용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하는 거는 어디에 사용했냐면 균열을 진전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율이 여기 내용이 써 있는데 균열 진전으로 인해서 재료의 강성이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균열을 생성하는 데 활용을 한 거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스트레인 에너지 리리즈 레이트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균열을 만드는 데 활용을 했기 때문에 단위 균열당 소요되는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G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G라는 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확장된 균열에, 즉 증가된 균열에 요구되는 단위 균열 면적당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열 길이에다가 두께 T를 곱했기 때문에 균열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변형률 에너지 해방률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다음부터는 응력 확대 계수를 기준으로 취성 파괴가 일어날지 취성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지를 이야기하고 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써놓겠습니다. 자, G라는 값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성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G 값이 임계값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취성 파괴 일으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개념 자체는 응력 확대 계수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자, 이제 응력 확대 계수를 하나씩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응력 확대 계수가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응력 확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리한 균열 길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에리한 균열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응력 확대 계수를 계산했을 때에는 우선 선연탄성을 가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선연탄성 파괴역학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연탄성이라는 가정하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로 자체가 아이소트로픽 제로다, 즉 등방성 제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방성 제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응력 확대 계수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했다고 하면은 이 응력 확대 계수가 나타내는 의미는 응력에 대해서 이 균열 산단 부분에서의 응력장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균열 끝단 부분에서의 응력장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고, 우리가 평면 응력이냐, 평면 변형률이냐 나눠 가지고 이와 같은 응력 산단에서의 응력장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K값만 계산하게 되면은 균열 산단에서 응력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얼마만큼의 응력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응력이 집중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균열은 취성 파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응력 상단에서의 만약에 XY 그다음에 타우 XY의 성분을 보게 되면은 유사한 식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를 응력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같은 싱귤러리티, 즉 수학적인 특이성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해 주시게 되고, 거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균열 선단에서의 수학적인 특이성, 즉 싱귤러리티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시그마 x 또는 타우 xy, 그다음 시그마 y 같은 응력 성분에는 다음과 같은 수학적인 특이성, 즉 싱귤러리티, 즉 균열이 선단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즉 R 값이 0이 될수록 응력은 무한한 값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즉 이러한 응력의 무한한 값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수학적인 특이성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수학적인 특이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산연탄성 거동을 가정했기 때문에 응력이 무한하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응력이 무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응력 산단에서는 소속 영역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소속 영역에 의해서 응력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도 다음 이 뒷장에 좀 더 설명이 나오니까 거기서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K1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중에서 임계값이 아니고 이 모드 1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계산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모드 1에서의 응력 확대 계수는 균열 산단에서의 응력장의 크기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균열이 이 재료에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어느 척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응력 확대 계수를 다음과 같이 균열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보고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응력 확대 계수 값을 알게 되면은 균열 산단에서의 응력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우리가 균열이 심각한지 아니면은 심각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응력 확대 계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즉, 기하학적인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파라미터인 F와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해주는 작용 응력 S, 그 다음에 균열 길이 A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F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S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균열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외부의 활중 또는 응력을 가해주게 되겠죠. 이러한 응력을 활용해서 S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하중으로 당겼다 라고 한다면은 시험편에 면적으로 나눠 줌으로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면적이 균열 이 길이가 b니까 전체 길이는 2b라고 보시는 거고, 자, 이번 너비는 t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bt라는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p라는 거를 2bt라는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응력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열 길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균열 길이의 절반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자, 이와 같은 그림에서는 바로 균열 길이 A를 전체 길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험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와 같은 파라미터를 잘 넣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자, B와 같은 시험편에서는 전체 균열 길이가 아니고 또 절반에 대한 균열 길이를 고려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인 형성과 관련해서 F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F는 사실 균열 길이 A와 시험편의 가로 길이 B와의 비율로 나타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균열 길이 A는 일정하고 B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극단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같은 균열 길이라고 보시고요. 여기는 B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는 B2라고 이야기하고 균열 길이는 A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B1분의 A, 즉 가로 길이가 긴 시험편과 가로 길이가 짧은 시험편 두 개를 가지고 이와 같은 B분의 A의 비율을 평가해 봤을 때 두 개가 동일한 F값을 나타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값이 이 값은 이 균열은 이 균열의 길이 같지만 이 시험편에서의 균열은 사실상 이 시험편의 취성 파괴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와 같은 균열에서는 이 시험편 자체의 폭이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은 균열에서도 충분히 균열이 쉽게 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균열의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연관시키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하학적인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F라는 값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 F라는 값을 계산해 봤을 때 B분의 A가 큰 경우에는 F 값이 크도록, 그죠? 여기에서의 F 값과 여기서 F 값이 있을 텐데 F 값이 더 크도록 평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하단에 방금 같이 B분의 A에 관련되어 있는 파라미터인 알파라고 칭하겠습니다. 알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F 값이 증가하는 형태의 증가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인 형상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계산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일단 A시편에 한번 보시죠. 자, 시험편 중앙에 센터 크랙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F라는 값을 평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F라는 값이 다음과 같이 여기 실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선을 참고해서 F값, 알파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F 값이 점점 커지는, 즉 균열에 취약한 형태로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어느 일정 범위에서는 이와 같은 값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10%의 오차를 포함한 범위 내에서 F 값을 근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A라는 시험편에 대해서는 알파 값이 대충 1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증가하게 되는데 대략 10%의 오차를 포함한다고 하면은 1에서 1.1 정도의 값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대략 1이라는 값으로 근사해서 쓰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대략 10%의 정확도를 갖는 범위 내에서는 1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써보자. 즉 그때 범위는 우리가 적어도 알파가 0.4 이하가 돼야 될 거다 라고 여기에 적어져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B번 시험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B번 시험편은 처음부터 1.12라는 값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2라는 값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부터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죠. 이 경우에도 10%의 오차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대략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는 대충 1.12로 볼 수가 있겠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알파가 0.6보다 작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써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F 값을 일정한 상수로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이 범위가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10% 오차를 보이는 범위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와 그 다음에 스트레인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 즉 변형률, 에너지 해방률, G값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너지 균형 작품법이라는, 즉 에너지 밸런스 어프로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K와 G를
G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파괴 에너지가 갖는 의미예요. 파괴 에너지는 이 변형률 에너지 방출 더하기 표면 에너지로 볼 수가 있죠. 즉 내부의 변형률 에너지가 균열이 생성되면서 소산이 될 거고, 즉 사라지게 될 거고, 그 사라지는 에너지는 표면을 만드는 데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에너지를 더해서 파괴 에너지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변형률 에너지 방출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즉 U라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단위 볼륨당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제로는 리니어 일라스틱을 가정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단위 볼륨당 에너지, 즉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되겠죠. 이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또 V는 면적과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최종적으로 써보게 되면은, 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의 면적을 나타내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는 선형탄성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단위 볼륨당 스트레인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즉 2분의 1 시그마 입실론에서 시그마 자체가 2 입실론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2분의 2 입실론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또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응력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입실론 대신에 2분의 시그마를 도입을 함으로써 2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즉, 이 내용은 단위 볼륨당 스트레인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산연탄성 제로에 대해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방출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균열이 만들어짐으로써 에너지가 솟아냈다라고 보는 이 변형률 에너지 방출은 다음과 같은 오른쪽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A라는 크기의 균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영역, 즉 색깔로 칠해진 이 빨간색 영역은 사실상 변형이 나타나지 않아요. 즉 원래에는 균열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다 변형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 부분에 균열을 만들므로써 이 삼각형에 대한 영역에서의 에너지가, 즉 변형률 에너지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 변형률이 없어진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즉 빨간색 영역에서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단위 볼륨당 에너지를 알고 있으니 여기에다가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면적을 곱해서, 즉 위아래 두 개가 있으니까 2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로 높이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계산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타가 파이가 된다라는, 즉 수학적인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부분은, 원래는 균열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변형률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 변형이 있었을 텐데, 또는 변형률 에너지가 존재할 텐데, 균열이 만들어짐으로써 여기에는 하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형률이 없어졌다. 즉 변형이 없어졌다. 그럼 즉 변형이 없어진 이유는 균열을 생성시켰다라고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이와 같은 값을 얻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와 같이 균열이 만들어지면서 위아래에 표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 표면에 대한 에너지도 역시나 균열이 만들어지면서 생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 에너지에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면에 대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즉 위아래, 즉 두 가지 표면이기 때문에 2라는 게 붙고, 감마라고 하는 거는 그때의 표면 에너지입니다. 즉 단위 길이당 표면 에너지가 되겠어요. 단위 길이당 표면 에너지. 그리고 편의상 우리가 이 감마라는 이 부분을 G로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 있던 스트레인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가 이 G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너지, 즉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삼각형 면적에 대한 에너지와 표면 두 개의 표면에 대한 에너지,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파괴 에너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균열이 진전하면 균열의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음과 같은 표면 에너지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렇게 사용되는 에너지 역시도 파라볼링한 형태로 감소하는 형태. 왜냐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형태인데, 아무튼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알고 싶은 거는 파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에너지를 더한 값, 즉 실선으로 나타내지는 이 값을 계산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를 계산한다면 무엇을 할 거냐? 과연 현재 균열이 안정적으로 선정할지 불안정으로 선정할지를 판단하고 싶어요. 그 근거가 되는 거는 현재 여기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이 지점 이전의 균열 길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안정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써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이후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안정한 성장을 하는 카타스트로픽 크랙 그로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계 균열 길이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이 임계 균열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한번 균열 길이로 다음과 같은 에너지를 미분함으로써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괴 에너지, 프랙처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균열 길이로 미분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표현식이 균열 길이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A로 미분해서 써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우리가 에너지 값들을 임계 값으로 보는 거고, 사실상 여기서의 하중도 균열이 취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불안정한 균열을 성장시키는 그때의 임계 값으로서 우리가 프랙처 응력, 즉 파괴 응력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괴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제 파괴 영역식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타나지게 되겠습니다. 즉 제로가 파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균열이 급진적으로 진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무한평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는데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원래는 C라는 게 붙지 않았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S라는 걸로 표현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S 루트 파이 A라는 식으로 써있는데, 우리가 현재는 이 균열이 진전하는 상태를 생각하고 있어요. 즉 임계 균열 길이를 계산함으로써 균열이 이제 막 취성 파괴로 진전하는 균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것 대신에 임계 균열 길이 AC를 넣고요. 그때 파괴를 일으키긴 응력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응력값은 프랙처 스트레스를 넣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K라는 값도 사실상 취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임계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괴 인성값을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시그마 F라는 것은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 넣고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K와 G와의 관계식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임계값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상 C를 떼더라도 유효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 G와 K와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라스틱 모듈러스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플레인 스트레스라는 가정하에서의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있을 거고, 플레인 스트레인으로 가정했을 때 또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프라임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은 이 두 개 값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수식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K와 G와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하나의 파라미터만 잘 공부하면은
다른 파라미터는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후에부터는 G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K라고 하는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라고 하는 응력 확대 계수를 가지고 이 파괴에 대한 취성 파괴에 대한 근거로 근거 파라미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K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들이 존재하게 돼요. 특히나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F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SG라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응력, 그 다음에 균열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K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음과 같이 인장하중을 받는 균열이 있는 평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에서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여러분이 이제 F를 계산하는 거는 이 균열 길이와 그다음 평판에서의 가로 길이의 비로부터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고,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10%의 오차를 포함해서 F 값을 1로 가정을 하든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 1.12라는 값으로 이런 식으로 평판 균열 모양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좀 더 욕심이 나서 F라는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래식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즉, 알파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한 다음에, 즉, 알파라는 값을 계산해 주신 다음에 이 알파 값을 이용해서 F 값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F라는 값도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긴 합니다. 즉, 시편의 높이와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다음과 같은 특정한 값보다 더 클 경우에, 즉 1.5 또는 2라는 값보다 클 경우에 이와 같은 식이 유효하니까 시험편이 어느 정도 취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시험편이라는 가정이 이와 같은 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구피마종을 받는 균열이 있는 평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에서의 식과 다 유사한데 이 모멘트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응력으로 바꿔 주어야겠죠. 그래서 이 모멘트를 여러분들이 응력으로 바꿀 수 있는 식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력으로 바꿔준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식에다가 넣어 주시고, 특히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 F라고 하는 이 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계산해 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다음에 만약에 나는 이 F를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10%의 오차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략 1.12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그래프 상에서도 대략 여기서 이 정도 범위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알파라는 값이 0.4 이하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식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고, 나는 F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주 균열에 있는 환봉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축방향으로 하중을 가했을 때, 또는 모멘트를 가했을 때, 또는 토크를 가했을 때 각각 식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자세하게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멘트를 받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를 응력으로 바꿔주는 식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또 토크 역시도 이를 응력으로 바꿔주는 식을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여기 보시면은 10% 오차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F라는 값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K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응력으로 바로 환산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하고 있는 하중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중앙에 위아래에 이와 같이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 하중을 응력으로 환산하기는 조금 어렵죠. 중앙균열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을 다음과 같이
조금 식을 변형해서 활용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균열 길이에 대한 파라미터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FP라고 하는, 즉 기하학적인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 파라미터에 다음과 같이 B 오버 A에, 즉 A에 대한 파라미터인 알파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만 균열 길이가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FP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준 다음에 동일하게 계산해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P라는 하중이 얼마만큼 작용했을 때 이 응력학대 계수를 바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뭐 시험편이 어떻게 생겼고 이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에 대한 식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계산해 보는 걸 한번 수행을 해 볼게요. 자, 예제 8.1은 우리가 이 무한평판에서 센터 크랙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그림에서는 이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게 그림 8.12의 A 시험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B는 50mm, 그 다음에 두께는 5mm,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H가 충분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충분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 작게 되면은 이러한 가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H가 충분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H가 충분히 크고 이때 50kN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자, 이때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K 값을 계산해 봐라. 이때의 균열 길이는 10mm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는 현재 50kN을 응력으로 환산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응력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 응력이 작용하고 있는 면적을 나눠줌으로써 100MPa를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위해서 알파라는 값, 즉 B분의 A라는 값을 계산하게 되면 0.2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이 0.2라는 값은 우리가 충분히 이 10% 오차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F를 1로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즉 0.4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F라는 값을 이제 1로 활용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를 1로 쓰고 다음과 같이 100MPa, 그다음에 균열 길이 0.01m를 넣게 되면은 17.7 MPa 스퀘어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 보라고 했더니 여기에 10mm를 직접적으로 넣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프락스 터프니스의 단위는 반드시 메가파스칼 스퀘어 미터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야 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밀리미터로 했다라고 하면은 뒤에 단위를 꼭 써주셔야 되죠. 근데 이 단위는 쓰지 않은 채 10mm만 넣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단위를 써주던가 아니면 단위를 쓰지 않을 거면은 메가파스칼 스퀘어 미터의 단위로, 즉 미터의 단위로 환산해서 넣어 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균열이 30mm입니다. 그래서 30mm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파를 계산해 봤을 때 0.6이라는 값이 나와요. 즉 0.6은 이제 0.4보다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F를 1로 가정해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주어져 있던 이식 알파에다가 알파 값을 대입을 함으로써 F 값을 평가하게 되고, F 값은 이제 1.3이라는 값을 얻게 되죠. 즉 균열 길이가 현재 시험편에서 더 커졌기 때문에 균열이 좀 더 심각한 추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고려해 주기 위해서 F 값이 더 커졌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K라는 값을 1.3을 넣고, 그 다음에 응력 값을 넣고, 그 다음 균열 길이 넣어준 다음에 계산해 주게 되면은 39.7 메가파스칼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뒷부분은 이제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이게 현재 알루미늄 재료였다라고 하면은 알루미늄의 프랙처 터프니스 값은 24메가파스칼이에요. 즉, 이 10mm를 갖고 있는 균열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K 값이 17.7이었죠. 이거는 이제 24보다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균열이 취성 파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취성 파괴를 일으키지 않고 만약에 30mm가 된다고 하면 30mm가 된다고 하면 K 값이 이제 39.7로 평가가 됐죠. 이는 이제 24라는 값보다 즉 알루미늄이 갖고 있는 터프니스 값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성 파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균열이 취성 파괴 일으킬지 해당 균열이 취성 파괴 일으키지 않을지는 여러분들이 K 값을 계산을 하고 이를 프랙처 터프니스와 비교를 함으로써 취성 파괴에 대해서 균열이 진전하지 않을지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시험편에 대해서 이러한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을까요? 따로 질문 없으면 우리가 안전계수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균열이 존재하는 부대에서의 안전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복에 대한 안전계수는 7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제 취성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계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도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이 프랙처 터프니스와 같은 값이 될 경우에는 취성 파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가 이 프랙처 터프니스보다 작은 값을 나타낼 경우에는 취성 파괴를 나타내지 않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와 그다음 프랙처 터프니스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계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KX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안전계수, 즉 이 K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을 근거로 안전계수를 평가했다는 얘기죠. 이게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면은 취성 파괴 가 발생하는 거고, 이 값이 1보다 크게 되면은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안전계수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볼 수도 있어요. 즉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을 기준으로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파단이 발생할 수 있는 균열 길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도 또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임계 균열 길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임계 균열 길이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균열 길이를 가지고 두 개의 비로서 이렇게 안전계수를 또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식이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A에 대한 식으로 변환해 주시고, 또 위에 있는 식에서 A라는 식에 대해서 표현식을 바꿔서 대입을 해 보시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결과적으로는 이 균열 길이에 대한 안전계수식과 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에 대한 안전계수의 식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의 제곱에 해당하는 게 균열 길이에 대한 안전계수 식이 되기 때문에 균열의 길이에 대한 안전계수 값은 이와 같이
응력 확대 계수에 대한 안정계수 값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뒷장에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F가 FC라는 거를 만족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나눠서 없어지게 될 거고, 이 안정계수에 대한 균열 길이에 대한 안정계수와 그다음에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에 대한 안정계수 값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에 대한 안정계수 값이 3이었다고 하면 균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곱이기 때문에 9라는 값으로 안정계수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갖는 의미는, 자, 균열 길이는 반드시 임계값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균열에 대한 안정계수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현재 존재하는 균열 길이가 임계 균열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항복에 대한 안정계수도 앞에서 7장에서 배웠던 식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식을 활용하는 내용은 현재 균열이 시송 파괴를 일으키지 않고 매우 작은 균열이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항복 기준으로서의 안정계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7장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우 작은 균열일 경우에 그 취성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와 같이 항복에 대해서 안정계수를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러한 안정계수를 여러 가지 배웠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파괴에 대한, 즉 파괴에 대해서는 3이라는 안정계수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복에 대해서는 2라는 안정계수를 통해서 이렇게 균열의 안정계수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파괴에 대해서 3이기 때문에 균열 길이에 대한 안정계수로는 제곱이 되김으로써 이 안정계수가 9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열에 대한 안정계수는 파괴에 대해서 안정계수보다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정계수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했는데, 안정계수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또 다르고, 또는 설계하는 코드가 어떤 코드를 따라서 이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기준이 되는 값이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8.2는 여러분들이 예제 8.1에서 풀었던 알루미늄 재료에 대해서 동일하게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을 계산해 보는 건데, 이 경우에 우리가 안정계수를 3으로 두었다고 하면은, A번 문제가 안정계수를 3으로 두었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 이 안정계수 3으로 두었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 임계 균열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균열 길이가 어느 정도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재료에 대해서는 프레크 터프니스 값이 24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의 안정계수 식을 좀 더 변형해 보면은 현재 허용할 수 있는 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계수 값을 3을 넣었기 때문에 현재 허용 가능한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은 8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임계의 균열 길이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이 이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해주는 응력은 100MPa, 그 다음에 F라는 값은 그냥 가정에서 1로 가정해보죠. 왜냐하면 충분히 균열 길이가 작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되겠죠. 그때 이제 어느 정도의 균열 길이가 되어야지만이 이 K라는, 즉 8이라는 값에 도달할지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풀어보게 되면은 균열 길이가 대략 2mm 정도면은 충분히 2mm 정도면은 해당 조건에서 이와 같은 시험편과 외부에 가해지는 하중 하에서
대략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이 8이라는 값을 갖는 걸로 나타나지게 되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현재 F를 1로 가정했는데 실제로 이 계산된 균열 길이 A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디멘전 B의 비율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0.04니까 0.4보다 훨씬 작은 값이어서 충분히 1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이프티 팩터 값을 계산하는데 트랙 길이에 대해서 안전계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임계 균열 길이는 여러분들이 프랙처 터프니스 값을 대입을 하고 그걸로부터 임계 균열 길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 AC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그젠플 8.1에 C에 해당하는 계산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임계 균열 길이를 계산해 보시고 그걸로부터 A라 항문체에 계산되어 있는 A에 대한 B를 따져서 안전계수가 8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전계수가 9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 균열이 충분히 설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균열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좀 더 균열을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보수를 통해서 없애줘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크랙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여러분이 안전계수를 계산을 해야 된다. 즉 항복에 대해서 안전계수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부에 가해주고 있는 응력과 그리고 항복 강도를 통해서 안전계수를 평가해 볼 수가 있죠. 이 경우는 이제 2라는 값이 보다 안전계수가 큰 값으로 평가가 됐으니까 충분히 설계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계수에 대한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장부터 이제 3차원 균열이나 아니면은 조합화중, 즉 중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값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있고, 특히나 여기서 뭐 도시가스나 또는 원자력 안전기술원 또는 이 배관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곳에 지원을 할 경우가 여러분들이 있겠죠. 즉, 이 배관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잡을 어플라이 할 때, 이와 같은 배단전 파선, LBB 설계법에 대해서 면접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배관 파단전 누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면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